먼저 진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저는 조직신학자인데요. 저는 신학박사 학위 받기 이전부터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 왔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를 우리 목사님들께 소상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제가 잘 효율적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한 4단락으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합세하여서 문명 전환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이 와중에 청년 고립 은둔 외톨이 시대의 상황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간주해 왔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게 점점 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끌어안아야 할 이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명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학부 학생들을 그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대안으로 모색을 한 것이 바로 총체적인 인성교육의 당위성인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때 또 수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성하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선한 성품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이 인성의 의미가 확대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연구자들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청년 고독생,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어떤 과제를 감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명 전환기의 아카일로를 치닫고 있는 청년 고독생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합세한 그 문명 전환기에 부적응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가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에 그 고독 은둔 청년이 한 3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는데요. 팬데믹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61만 명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추산이고요. 사실은 고독 은둔 청년은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대략 61만 명 정도로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의 고립 은둔 청년이 한 13만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61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인생의 황금기를 동굴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PPT 화면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빈곤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공핍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제한된 공간에 갇혀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그런 삶의 의욕도 상실해 있고, 네, 그리고 가족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관계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키코모리의 원조국으로 일본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0%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일본 내각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에서 한 64세까지의 연령대에서 한 146만 명 정도로 그 은둔형 외톨이를 그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15세에서 한 29세까지의 청년이 한 6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한 뭐 30세에서 한 이제 64세까지를 79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략 이 연령대의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고립 은둔 청년이 61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 연령대의 한 5%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 히키코모리 원조인 일본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도 우리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 고립 은둔 청년의 한 75% 정도가 대졸자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하고 일본의 이 고립 은둔 청년 문제를 바라볼 때에 뭐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더 한국의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지나치게 그 화이트 칼라만 지향하는 편향적인 직업 선택이 문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몸을 쓰는 직업에 대해서 추치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문제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감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그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에도 도래한 것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직접 목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별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한국이 일본의 전례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가 사실은 그 고립 은둔 청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 1970년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뭔가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은둔 외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하고 또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수준도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확한 통계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좀 더 많은 연구물을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팬데믹이 막 종식되어 갈 때에 팬데믹 그 종식에 온 나라가 사력을 다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독사한 현실을 이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고독사하면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장년층에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청년의 고독사 문제가 이제 가시화되어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고독사하는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현장과 이 청년들의 고독사 현장은 좀 확연히 드러나는 점이 있는데, 바로 꿈을 향한 그런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사그라진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고독사 사망의 절반 이상, 한 56% 정도가 자살로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일정 기간 뭐 한 달 지나고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 이 고독사인데요. 자살 고독사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 이제 OECD 자살률 1위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2003년도부터 OECD 자살률 1위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1998년도부터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듬해부터 이제 자살 문제가 이제 극심해지게 되었고, OECD 1위 거의 뭐 2위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40대 그 이후 세대부터는 자살률이 조금씩 경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유독 10대와 20대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끊임없이 이 감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이거를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고리 문든 청년의 한 76% 정도가 자살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20% 정도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네,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고리 문든 청년을 만드는 가장 주 요인을 제가 사실 앞에서도 PPT를 띄웠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건너뛰었는데요. 취업 실패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그 구체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청년들이 뭐 이번 생 망했다, 해조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를 잘 아실 텐데요.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너희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더 곤두박질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히 이제 이 말에 대한 그런 교육도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팬데믹 이전부터 뭐 3포 세대, 뭐 5포, 7포, 뭐 M포 세대, 뭐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값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예, 뭐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온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끌어모아가지고 뭐 부동산 가상화폐에 막 투자해가지고 지금 또 부동산 이 이제 폭락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또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오랫동안 이제 홍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홍대를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갈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두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 점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금 청년들이 이제 이 문명 전환기 속에서 앞날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각종 미신과 무속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점을 보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라볼 때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그 고립 은둔 청년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인이 알아서 극복하도록 이제 지켜보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일본 사례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청년 고독 이제 고립 청년을 그동안 이제 방관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중년 이제 그러니까 고립된 중년, 고립된 장년, 고립된 노년기로 이렇게 이제 비화를 하면서
이 일본 사회 속에서 큰 이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동, 청소년, 청년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이제 중년, 장년, 노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로 비화를 하게 되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부담을 짊어지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일본이 이제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를 한 상황 속에서 8050 9060 문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예, 80대 이 부모가 예, 50대 자녀를 건사를 해야만 하는 90대 부모가 이 60대 자녀를 부양을 해야만 하는 예,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고립운둔 청년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 문제, 즉 비상사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와 이 문제가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고립운둔 상태로 접어든 청년들은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의향 자체도 잃어버리는 현실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 한 세대의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초저출산 문제가 고립운둔 청년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크게 우려를 하는 상황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를 방치를 하게 될 경우 극단적인 고립 속에 이제 비관과 분노가 폭발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큰 또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제 그 대체로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겁을 낼 만한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겁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둔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들 안에 그 계속해서 그 누적된 그 좌절감과 이 실패, 이 고립감이 그리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복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반사회적인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립운둔 청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감당을 해야 할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담을 연 7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립운둔으로 인해서 경제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또 저출산으로 위한 손실비용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마련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각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니트족 문제입니다. 이 니트족은 이제 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지도 않는데 일할 의욕도 없고 공부하지도 않고 어떤 구직 활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는 네, 그런 청년들을 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은둔형 희귀꼬모리하고 니트족하고 이제 취업을 하지 않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이제 사회생활, 인간관계 여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니트족으로 지내다가, 그러니까 니트족은 뭐 취업을 안 하는 가운데 친구도 만나고 이제 그러지만 이러다가 그 어떤 그 실패에 대한 그 좌절감이 더 극심해지면은 아무도 안 만나서 혼자 숨어버리게 되면은 니트족이
히키코모리로 발전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족이 히키코모리의 전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상황인데요.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을 못하는 한 35만 명, 그냥 쉬는 청년이 41만 명. 이게 이제 2022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수치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백수 126만 명. 근데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니트족을 이걸 모두 다 합해가지고 150만, 대략 한 130만 정도로 니트족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또 약간 또 이게 합산이 안 된 수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에서 한 250만 정도의 청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를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에 니트족이 히키코모리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회 문제의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니트족 증가율이 거의 세계 1위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도 니트족 비중이 21%로 OECD에서 이제 3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어떤 이제 발제를 할 때에 문제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실태 조사만 거의 다 시간을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밝혀져 있다. 여기저기서 다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제가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부 차원에서 니트 청년과 관련된 그 통계가 부재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또 보고서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단히 이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니트족의 60% 정도가 이미 직장 생활을 경험했던 우리 청년들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접점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고,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그 치열한 취업 경쟁을 뚫고 직장에 들어갔지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한 40 몇 % 정도까지는 1년 안에 나옵니다. 네. 왜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직 생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다시 직업 전선으로 안 가고 그냥 니트족으로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냥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청년들의 말을 보면, 나는 무능하고 필요 없다, 불효하는 것 같다, 죽지도 못하겠다, 그냥 조용히 혼자 살아가지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런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최소한 150만, 200만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한 5명이 1명꼴, 많게는 4명이 1명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이 청년들이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네, 우리 세대는 얼마나 정말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 영혼으로 갈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세대가 아무리 그동안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못 세우면은 우리는 실패한 세대로 우리는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문명 전환기에는 교육도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명 전환기 속에서 지금 이제 중장년 세대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제 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인성교육, 임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총체적인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하고자 하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한 10분 안에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합작한 격변에 대처하는 전면적인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 어떠한 변화된 세상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변화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교육 시스템을 이제는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습득은 기본으로 가야 되지만 어떤 분은 뭐 지식 습득보다 뭐 비인지 습득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데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인성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메가 크라이시스 세상이라고 해서 위기 위에 위기가 더해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 돌입을 했고 많은 그 얽히고 섞인 그런 변수들이 합해져서 복합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인성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이 메가 크라이시스 복합 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인성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성은 그동안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성품 정도로 그동안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인성의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성품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적인 특성 그리고 또 어떤 사회성과 시민성까지도 지금 확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는 의미가 부각이 되어서 이제 어떤 21세기의 인재의 어떤 그 실천력을 포괄한 어떤 핵심 역량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문명이 급변하는 전환기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거를 툭툭 털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회복 탄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서구 세계가 200~300년 동안 이룩했던 그 이제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40~5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룩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팬데믹이 더 이거를 앞당겼고요. 이러한 문명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저는 회복 탄력성, 마음 근력이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행복과 긍정을 뇌에다가 이제 심는 이런 것을 저는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창하고 완벽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자주 느끼도록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를 제가 그 실체를 파고 들어가다가 이거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날 청년들의 쾌락의 역설,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어떤 감각적인 쾌락만 쫓아가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쾌락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청년층 안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주 원인이지 않을까. 네, 지금 쇼폼 중독이라 우리 또 교수님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약 중독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 마약이라고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뇌 자체를 이제 변형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감사할 찾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 시간이 2~3시간 정도 달아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운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과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잘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 바로 이제 사람과의 공감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기기에 함몰되어 가고 이제 토론을 시켜도 다 카톡으로 주고받고 대화를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이제 그 고립화하고 은둔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물어보면은 취업 실패와 인간관계 어려움인데 바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좀 문제의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은 이제 오랫동안 혼자 놀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립 은둔 외톨이를 양산한 배경이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폰과의 이 건강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은둔 청년의 도피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제가 5분 안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문명 전환기 속에서 기술 혁신이 급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평생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 부족한 점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면서 스스로 공부를 시키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지금 이거를 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청년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동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고용 형태였다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임시직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이 임시직 고용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러한 세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노동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 잉여 노동으로 잉여 시간이 이제 많이 주어질 때에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이제 평생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끝까지 생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 고독생 문제,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지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발견, 조기계. 차라리 청소년기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 문제를 장기화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매뉴얼도 이제 개인적으로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문제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그 교회 교육 그 청년에 대한 그 교육 문제를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부적응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한국 교회도 결코 비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사회 부적응하는 청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계토 안에 갇혀서 교회 생활이 안주하다가 세상에 나갈 적기를 놓치거나 또 사회에 진출했다가 자꾸 세상을 악하다라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적응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교회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실을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강인하게 청년들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저는 학생들 굉장히 강인하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예, 우물한 어떤 그 온실 속의 하트처럼 키우지 않고 어떤 현실이 이렇다, 현실이 이렇게 냉혹하다,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강인하게 저는 학생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결한 잠깐만요. 아닌데, 네. 그 성결한 그 이제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구별된 구별되게 우리가 일정 기간 그 훈련을 한 것도 이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과 괴리된 교회생활 위주로 신앙훈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 부적응 신자들을 저는 양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교회 청년들이 세상과 담을 쌓거나 도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훈련을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골이 묻는 청년으로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을 할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너무나 귀하게 꽃을 피운 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너무 가난해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제 그 소아마비 이제 그 이제 지체 장애자로서 이제 이제 아동기를 보내다가 이제 학교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입학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는 홀로 방 안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들, 이름 모를 새들과 작은 꽃들이 전부였다. 어린 마음에 고독이 무엇인지,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 나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터득했다. 그러면서 이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뭐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그 모든 주변에서 쟤는 크면은 거지가 될 거야.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말들이 마음과 영혼에 비수처럼 꽂힌 이제 그러한 그 아동기를 보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제 서울대를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인 수학자 반열에 이제 오르시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2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네.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너무 짧게만 바라보더라고요. 인생이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으로 이어지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행복하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불행하지도 않고 이게 교차하는 지점이다. 그리고 저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인생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청년기에 발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는 이거거든요. 인생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사를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의 복인 것이 이것이 나중에 화가 되기도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다가왔지만 내가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참 묘한 인생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평성대에는 인물이 안 나오고 난세의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아마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귀한 인물이 나올 그런 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MZ세대, 2030세대가 이 포스트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고 물론 인류 문명사를 대전환시켜야 시대적 요청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세력인데 우리가 이 세대를 정말 잘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